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동맥 스텐트 시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술 전, 시술 중, 그리고 시술 후에 적절하게 잘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술 그 자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중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진료를 보고 있는 김중구라고 합니다. 이덕희 교수님께 신경중지술을 배우고 제주대학병원에서 뇌경색 환자에서 혈관 재개통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술의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시술 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시술 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장준영 교수와 함께 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에, 특히 무증상인 경우에 어떨 때 시술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를 나눠봤었죠. 이 경동맥 스텐트 시술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동맥 스텐트는 주로 경동맥 근위부 또는 경동맥 팽대부에 동맥 경화성 변화에 따른 어떤 심한 협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어떤 혈류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는 시술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 노란 플락이 있는 부위에 이 부위가 이제 경동맥 근위부의 협착 부위가 되겠는데요. 이 경동맥 근위부 협착 부위는 굉장히 벌너너블한 플락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경동맥 협착 부위 원위부에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시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색전 물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따라서 풍선이 올라가게 되고 발론 안지오플라스티를 통해서 스텐트가 올라갈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협착 부위에 스텐트를 깔게 됩니다. 시술이 적절히 이제 종료가 된 이후에는 미리 설치되었던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리트리버를 통해서 다시 리캡처해서 안전하게 제거하면 시술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사진에서 그 시술 중에 그 노랗게 지금 데브리 같은 것들이 원입으로 날아가는데 필터에 딱 걸리고 있는 그 장면이 잘 나타나 있군요. 네, 그죠? 교수님. 그래서 필터 역할이 시술 중에 다른 어떤 혈관에서 하는 시술보다도 이 필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외래에서 경동맥 협착증이 이제 진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그 상황부터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셨죠? 먼저 이제 환자가 증상이 있던가 또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시술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담당 의료진이 이 환자는 시술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먼저 환자의 어떤 협착 정도와 협착 위치, 그리고 협착의 모양새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이 입원 초기에 진행이 될 테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경동맥 스텐트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경동맥 스텝 삽입 전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리메디케이션 여부라든지, 현재 코모비티티로 인한 환자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시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혈압이나 또는 브레디카디아 또는 뭐 이런 환자의 아지테이션 등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시술 자체가 콘트라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콘트라스트에 의한 어떤 드럭 간의 인터랙션, 그리고 그에 의한 네프로패시에 대한 프리퍼레이션 등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환자한테 옵티멀한 결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기 위해서 외래에서 준비해가지고 입원하셔가지고 시술을 받고 시술 이후에 또 경과를 거쳐서
쭉 가는 그런 일련의 시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술 전 그 평가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협작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먼저 협착 부위에 대한 검사로는 가장 흔하게는 경동맥 CT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하거나 MRI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제 협착 부위가 발견될 경우에 협착 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동맥 경화반의 플락의 어떤 성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MRI를 시행한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심한 협착이 관찰이 되고 그 협착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은 거의 이게 끊어진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될 정도의 심한 협착이 관찰이 됩니다. 이 협착 부위에 대해서 초음파를 해보면 정상 부위 혈관에선 혈류 속도가 한 80cm/s 정도로 측정이 되지만 협착 부위에서는 혈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파형 또한 굉장히 공격적이고 스펙트럴 브로드닝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혈류 속도가 믹스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TFC를 해보면은 이런 협착 부위의 모양새를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좁은 것과는 다르게 이런 협착 부위에 궤양이 동반돼 있고 혈관 내강 안쪽으로 심한 이런 동맥경화반, 플락들의 프로트루전이 관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알고 시술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시술하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 전에 충분히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협착, 그 병변 자체는 다양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한 평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할까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은 이미 혈관 질환의 다양한 위험 인자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많은 약들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경동맥 협착이 있고 또는 뇌경색이 오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흡연이나 음주 등에 노출된 경우가 흔하고 또는 심지어는 이런 여러 기저질환들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들이 시술 중에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영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환자들이 어떤 약을 먹고 있고 기본적으로 피검사에서 심기능을 포함한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환자가 진단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경우에는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피검사에서 반드시 공복 혈당 또는 당화 혈색소 등을 측정을 해서 환자가 당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입원을 한 당일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환자가 평소에 복용하는 약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환자가 스텐트 삽입 시술 위해서는 외래에서 미리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를 미리 2주 이상 충분히 복용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고지혈증 약물로 알려진 스타틴 또한 이런 플락을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키거나 인스턴트 스롬보시스를 프리벤션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타틴도 반드시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소에 복용하고 있던 ACE 이니비터나 ARB, 그다음에 베타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등은 시술 중에 환자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또 설명을 할 텐데요. 그다음에 당뇨약 중에서 특히 메포민은 시술 중에 락틱 엑시도시스의 리스크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포민의 복용 여부를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대부분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포민을 복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엔세이드 같은 통증 약들 이런 약들도 대부분 고령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절 통증 등에 의해서 흔하게 복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신독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시술 후에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콘트라스트 인듀스드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환자가 당뇨가 있거나 당뇨에 의해서 이미 네프로패시가 동반된 환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트 페일리어가 있지만 이런 하트 페일리어로 인한 레날 퍼퓨전이 감소된 것이 의심되는 환자들
또는 뭐 디하이드레이션이 돼 있거나 환자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헤모다이나믹한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환자들, 또는 이제 블러드 비스코시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특히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초기 입원 시에 시행한 랩상에서 GFR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특히 이런 AKI가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잘 파악하고 AK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은 미리 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볼륨 디플리션은 반드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시부터 하이드레이션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엔세이드라든지 메포민, 그리고 ACE 이니비터, ARB는 시술 48시간 전에 중단하는 것이 키드니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가 뭐 투석을 받거나 여러 가지 좀 컨디션 자체가 약간 디하이드레이션 돼 있거나 또는 베이스라인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환자에서는 미리 투석을 좀 시행을 한다거나 또는 하이드레이션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환자의 컨디션을 좀 좋게 해놓고 시술하는 것이, 또는 GFR을 좀 회복을 시켜놓고 시행하는 것이 안전한 시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ACE 이니비터나 ARB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콘트라스트 인듀스드 네프로패시의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 중에서는 이런 두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반드시 중단을 해야 되고,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는 이런 ACE 이니비터나 ARB만큼 네프로패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시술 중에 발생하는 브레디카디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베타블로커도 가급적이면 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아이오다인 계통 조영제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뭐 CT를 찍다가 뭐 이런 알러직 리액션이 발견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미리 그런 알러직 리액션에 대해서 정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서 어프로치를 해야겠습니다. 이전 레코멘데이션에서도 환자가 알러직 리액션의 히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솔론을 50ml 정도를 경구로 시술을 13시간 전부터 한 3번 정도 나눠서 투여해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이런 페니라민, 우리가 흔하게 쓰는 페니라민을 한 50ml 정도 IV로 시술 1시간 전에 미리 투약을 하면은 이런 알러직 리액션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술실로 내려오셨어요. 시술실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장비가 어떻게 생겼나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제주대학교 병원 혈관조영술입니다. 지금 환자분이 조금 체구가 작은 분이시긴 하신데 여기 누워 계신 상태고요. 이 앞쪽으로 큰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에서 방사선 영상을 얻을 수 있는 파들이 나와서 이런 팔을 통해서 영상이 앞에 화면에 이렇게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시술자가 이 방사선 영상을 통해서 시술을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술 전에 몇 가지 사항들이 더 필요하죠?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경동맥 스텐트 시술 자체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헤모다이나믹하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런 헤모다이나믹한 환자의 스테이투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A라인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A라인 삽입했던 손목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호소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태혈관을 천자를 할 때 A라인 기능을 할 수 있게 시스를 조금 큰 다이아미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그 시술을 위한 카테터를 삽입하고 나면 옆에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BP 모니터링 하는 그런 방식을 최근에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계속 아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경동맥 스텐트를 하게 되면은 카로티드 사이너스의 스티뮬레이션으로 인해서 컴펜세이터리한 어떤 브레디카디아와 하이포텐션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른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거 없이 보상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발살바 매뉴버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환자가 시술 중에 기침을 하거나 아랫배에 힘을 주는 교육을 미리 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 시에 환자한테
저희가 기침을 해달라고 하면 기침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침을 하세요라는 부탁을 드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꼭 기침을 하실 수 있게 교육을 미리 병동에서부터 충분히 해놓고 오시면은 시술 중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또한 양손에 소리가 나는 그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공을 양손에 쥐어드리면은 시술 중에 환자의 평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술 중에 환자가 어떤 엠볼라이가 날아가서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또는 리퍼퓨전 인저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그걸 캐치 못하거나 신경학적 진찰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의 컴프레hen션을 파악도 할 겸 그리고 모터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양손에 소리 나는 공을 쥐어놓고 환자에게 왼손을 쥐어보세요, 오른손을 쥐어보세요라는 부탁을 드리게 되면은 환자가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쥐게 되면서 소리가 남으로써 환자의 근력과 컴프레hen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시술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이제 뭐 시술 자체는 이제 대퇴동맥 천자를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쭉 시술을 하면 되겠는데요. 시술자의 경우에는 그 성공적이고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 주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딱 두 가지 포인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필터를 사용해서 예방을 한다고 그랬죠. 시술 중에 풍선 확장이나 스텐트 시술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혈전 색전증, 그걸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계속 얘기가 됐던 급격한 심혈관 반사 현상이죠. 카로티드 사이너스 리액션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 카로티드 사이너스 리액션이라는 걸 조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카로티드 사이너스 리액션은 카로티드 바디 하방에 위치한 카로티드 사이너스에 오토노믹 리셉터들이 위치를 합니다. 주로는 글로소파링지알 러브에서 나오는 이런 바로 리셉터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위에 이제 발론 안지오플라스티를 하거나 스텐트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프레셔가 가하게 되면은 이 바로 리셉터가 스티뮬레이션 되면서 파라심파스틱 러브 스티뮬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이 이런 간단한 모식도가 되겠는데요. 이 경동맥 팽대부에 위치한 바로 리셉터에 어떤 자극이 발생할 경우에 어페런트 너브인 글로소파링지알 러브를 통해서 브레인 스템으로 시그널이 전달이 되고 이 브레인 스템에서 이러한 반응에 대한 보상적 작용으로 심장으로 시그널을 보내서 카디악 아웃풋을 감소시키고 브레디카디아를 유발하는 자연적인 리액션이 발생하는 것이 카로티드 사이너스 리플렉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시술 전에 우리가 발살바 매뉴버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발살바 매뉴버가 이러한 카로티드 사이너스 리플렉스를 리버스하기 위한 일종의 인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 모든 혈관 내 시술들이 다 그렇듯이 항응고제를 사용해서 시술 중에 생길 수 있는 그 혈전증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헤파리니제이션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 프로토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1kg당 한 40에서 한 60유닛 정도의 헤파린을 이제 투약을 하게 됩니다. 보통 뭐 한 2,000에서 3,000 또는 3,000에서 4,000 정도 보통 투약을 했던 것 같고요. 시술이 좀 길어질 경우에는 이런 액티베이티드 코아귤레이션 타임이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한 레인지까지 잘 도달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면 가장 좋겠고요. 뭐 시술이 아주 길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한 2,000에서 3,000 또는 kg당 맞춰서 적절한 용량을 투약을 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시술 중에 뭐 흔하지는 않지만은 헤마토마가 크게 발생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ICH가 발생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리버서블 에이전트를 투약을 해야 됩니다. 안티도트를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헤파린 1000유닛당 프로타민 설페이트를 10mg을 투약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플러싱 라인에도 이런 같은 용량의 헤파리나이제이션을 1리터당 한 5,000유닛 정도 미리 믹스를 해서 준비를 해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헤파린 인젝션을 항상 펑처 이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펑처라는 것이 아주 엑스퍼트한 분들은 한 번에 에이트라우마틱하게 잘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될 경우에 여러 번 시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헤파리나이제이션을 너무 서둘러서 미리 하게 되면은 굉장히 헤마토마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깔끔하게 펑처가 잘 된 이후에 헤파린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쉬스까지 들어가고 우리가 ACT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죠? ACT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베이스라인을 체크한 뒤에 헤파린을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중요한 부분 빠진 거 다시 짚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카로티드 바디에서 생길 수 있는 카로티드 사이너스 리액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발살바를 해서 흉곽 내압을 높여주는 그런 매뉴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브라디카디아나 그 하이포텐션에 대한 그 어느 정도 보상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죠? 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뭐 기침을 시키거나 배에 힘을 주거나 숨을 참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살바 매뉴버를 통해서 그런 메이갈 리플렉스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런 리플렉스가 적절히 작용하지 않거나 그런 리플렉스가 부족한 경우에는 약물로서 아트로핀을 투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트로핀은 잘 알려진 안티콜리너직 드럭인데요. 요걸 투약을 하면은 템포러리하게 작용 시간이나 액션 자체는 굉장히 빠르고 짧은 양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용량으로 대부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아주 심한 이런 바로 리플렉스가 발생하는 환자들에서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템포러리 카디악 페이스메이커를 인설션을 해서 시술 중에 발생하는 브레디카디아, 심한 경우는 AC 스톨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템포러리 카디악 페이싱이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스텐트 시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해서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술 중에 이제 우리도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 주의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하면서 그런 조치까지 하는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텐트 시술 자체는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환자분도 이제 아무 이상도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퇴 천자부위 지혈을 해야겠죠? 네, 시술이 이제 잘 끝난 뒤에 뭐 체내로 들어와 있던 카테터들을 다 제거한 뒤에는 펑처 부위의 지혈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히려 시술 중에 발생하는 컴플리케이션보다 이런 펑처 사이트 컴플리케이션이 훨씬 흔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여러 도구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클로저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펑처 부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듭을 짓거나 인위적인 머테리얼로 펑처 부위를 막거나 하는 도구를 통해서 출혈 부위를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는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매뉴얼 컴프레션을 하거나 또는 이런 압박을 줄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펑처 사이트를 컴프레션을 할 수가 있겠고 요즘에는 이제 지혈 패드라고 해서 이런 지혈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솔루블 머테리얼들이 묻어 있는 이런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 뭐 요것들을 다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클로즈 디바이스도 쓰고 매뉴얼 컴프레션도 같이 해주면서 지혈 패드도 사용하는 것이 지혈을 하는데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러셨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손에 익은 방식으로 해서 지혈을 하면 좋겠는데, 특히 다른 우리 뇌혈관 시술보다도 이 경동맥 스텐트 시술은 굉장히 하이 프로파일의 그런 카테터를 쓰니까 펑처 그 홀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혈을 아주 세심하게 잘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요? 펑처 사이트 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흔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게 환자한테 불편함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보고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흔하게는 AV 피스툴라나 슈도 애뉴리즘, 다이섹션, 그리고 어큐트 림 이스케미아, 리트로페리토니얼 헤모리지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슈도 애뉴리즘이 되겠습니다.
슈도 애뉴리즘이라는 것은 트루 애뉴리즘이 아니라 혈관벽이 없이 어떤 스페이스를 형성하는 공간이 생겼지만, 그리고 실제로 아테리아도 페런트 베슬과도 연결이 돼 있는 상태지만은 혈관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벌러러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슈도 애뉴리즘을 생기는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메소드로는 컴프레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뭐 정성을 다해서 지혈하면은 슈도 애뉴리즘이 막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제 경험적으로는 사실 매뉴얼 컴프레션만으로 이제 적절히 막힌 경우는 저는 잘 보지를 못했고요. 이전 아산병원 신경중재팀에서 보고한 논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슈도 애니리즘이 발생한 경우에 넥을 초음파를 통해서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스롬빈 인젝션을 하면은 스롬보스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슈도 애니리즘의 플로우가 현저히 감소하고 결국은 오블리터레이션 되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시술이 끝나면 최소 24시간 정도는 집중 관찰실이나 또는 그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세심하게 환자분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새로운 어떤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잘 보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바로 혈압 관리인데요. 대개 그 카로티드 사이너스 리액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혈압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포인트를 잘 봐야 할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술 후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리플렉스로 인해서 혈압이나 맥박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그런 리플렉스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굉장히 혈압이 오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그 떨어진 혈압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져서 혈압이 어떤 정상 수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환자가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이런 TIA 같이 환자가 이스케믹 심텀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면서 전신 위압감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시술 직후에 24시간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소 24시간까지는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 헤모다이나믹한 변화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협착 부위에서 플로우가 굉장히 쫄쫄쫄쫄 뇌로 가다가 카로티드 스텐트 이후에 넓어진 이 혈관 내강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하이플로우가 대뇌로 전달될 경우에는 이런 하이퍼퍼퓨전 신드롬 등이 발생을 해서 환자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경련을 하거나 또는 뭐 안구통을 호소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심한 경우에는 결국은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로 연결이 돼서 디제스트로스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아주 스트릭트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뉴럴로직한 이그제미네이션을 시리얼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에서 24시간은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시술 직후나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오를 때는 최소한 타겟 BP는 120에 80 이하로 두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울트라 숏액팅 드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는 라베타롤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다만 라베타롤이 역시 베타 블로커이기 때문에 브레디카디아가 이미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니카디핀 같은 칼슘 채널 블로커를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쭉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또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네, 가장 흔하게는 역시 병변 동측으로 스트로크가 발생을 하거나 스롬보 엠볼리즘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아까 미리 언급한 대로 하이포퍼퓨전 또는 하이퍼퍼퓨전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심한 경우에는 ICH가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잘 봐야 되겠고요. 또 스텐트 자체가 이제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혈관 내에서 인스턴트 스롬보시스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안티플레틸릿 세라피가 적절히 액션을 하고 있는지 레지스턴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뉴럴로직한 컴플리케이션 외에도 시술 직후에 여러 가지 브레디카디아나 하이퍼퍼퓨전에 의해서 코로나리 디지즈가 악화가 되거나 심지어는 어레스트가 발생하는 케이스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흔하고 가장 크리티컬한 것은 레날 디스펑션이 되겠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을 잠깐 언급을 하면 N-아세틸시스테인은 안티옥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항산화제면서 동시에 이제 진해거담 효과가 있는 약인데요. 이런 것들이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레날 프로텍션 이펙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술 전후에 충분히 사용을 하면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쭉 짚어주셨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환자가 카로티드 스텐트를 받는 데까지 우리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외래에서 MRI나 CT를 통해서 협착을 발견을 하고 영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협착의 정도를 평가를 하고 듀얼 안티플레이트릿 세라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2주 정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첫날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특히 NSAID나 ACE 이니비터, ARB와 같이 레날 펑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이나 베타 블로커와 같이 하트레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 그리고 메프민 같이 이런 콘트라스트와 만났을 때 락틱 엑시도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약들을 복용 여부를 잘 확인을 하고 준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아스피린 플라빅스와 같이 안티플라틸렛 에이전트를 잘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에 어떤 알러직 리액션 여부를 확인을 하고 GFR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확인을 해주고 미리 하이드레이션을 일찍부터 시작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에서는 GFR이 60 미만인 하이리스크 환자에서는 N-아세틸시스테인을 미리 줘볼 수가 있겠고요. 시술 직전에는 시술 당일 날도 시술 직전에는 가급적이면 굳이 MPO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발살바 매뉴버 하는 것을 충분히 병동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하이드레이션을 유지하고 그리고 아스피린 플라빅스는 계속 복용을 아침에도 해야 되고 시술 직전에 유리네이션과 데피케이션을 완전히 준비함으로써 시술 중에 환자가 이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쉐이빙하고 A라인 체크하고 시술장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시술 중에는 환자가 통증을 가급적이면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리도카인을 충분히 인젝션을 해주고 헤파린을 각 병원 프로토콜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주되 반드시 가급적이면 펑처 이후에 ACT 체크 후에 헤파리나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A라인을 통해서 BP와 하트레이트 모니터링을 하고 시술 중에 발살바 매뉴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할 경우에는 아트로핀을 투약해 볼 수 있겠고 혹시나도 병변이 벌부 상방에 있어서 이런 바로 리플렉스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베타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를 통해서 혈압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에이세프틱 테크닉을 통해서 펑션 사이트 케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시술 직후 24시간에 가장 많은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술 후 24시간까지는 프롬 유닛이나 ICU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겠고 혈압이 이런 바로 리플렉스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환자에서는 아주 스트릭트한 BP 컨트롤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술 1일차에는 환자가 리퍼퓨전 인저리가 생기는지를 잘 보면서 뉴럴로지 이그잼을 해야겠고 콘트라스트 인듀스드 네프로패시가 생기는지 레팔롭을 통해서 결과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사이트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 4, 5일째는 혈압 조절을 엄격하게 해주면서 퇴원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국 외래에서 어떤 스텐트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카로티드 도플러를 통해서 팔로우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방대한 리뷰가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경동맥 협착증의 환자분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중구 교수의 얘기를 통해서 아주 엑스퍼트가 하는 정교한 시술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시술 전 준비, 그리고 시술 중의 관리, 그리고 시술 이후에 우리의 관심, 이런 게 우리 시술의 아웃컴을 좋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잘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에 또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그 구체적인
정리를 가지고 또 다시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준비해 주신 김중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